제2세션은 문제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좌장은 저희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 윤수재 실장님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수재 실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수재입니다. 오늘 햇살도 좋고 날씨가 아주 맑은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사 분위기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2세션인데요. 문제와 도전에서 4명의 발제자께서 이제 발제하실 텐데 먼저 이게 4분이 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이번 세션은 디지털 전환의 관련 이슈와 혁신 전략, 그리고 발표자께서는 역동적 일자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일자리의 문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새 정부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공무원 전문가의 인식 조사를 통해서 국정 혁신 전략 및 새 정부 국정 혁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전의 정부 운영 방안, 정부 조직 운영 방안에서 주요 쟁점 분석, 그리고 조직 개편안, 그리고 국정의 운영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또 발표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준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님께서 디지털화에 따른 이슈와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큰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예,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경제사회 연구본부의 이준배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새 정부 이 출범을 맞아서 이렇게 의미 있는 세미나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저 소개를 해주실 때 뭐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갖고 조금 이게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에 관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떤 그 정책 어젠다에 관해서 굉장히 이게 범위가 이렇게 넓고 광범위한 문제입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뭐 가르마를 타고 어떤 부분이 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화두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신정부에서도 뭐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든지 뭐 디지털 패권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정 과제로 제시를 했고요. 일단 저희가 앞서 세션에서가 이제 제목이 이제 위기와 대응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문제와 도전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그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티는 안 나지만은 굉장히 또 부지런히 이렇게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우리의 좀 먹거리를 좀 찾아 나서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이제 국가의 한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아무래도 좀 후자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먼저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 다 아실 겁니다. 2010년 이후부터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5G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VR, AR 같은 이런 기술들이 정말 특히 엔지니어링 이쪽 방면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경제 내에서 굉장히 적용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바꾸고 업무 방식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저희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민간 부문에서 산업적인 그런 가능성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예를 들어 뭐 맞춤형 공공 서비스라든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 또 뭐 스마트 시티 요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시 인프라의 개선, 교육적 차이 완화, 이런 다양한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뭐 디지털 전환이다 혹은 디지털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그 디지털 기술이 왜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가? 뭔가 이전과 다른 그 우리의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새로운 이렇게 먹거리로서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어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몇 가지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 왼쪽에 이 삼포도를 보시면은 옛날에도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디지털 기술을 대표하는 ICT 제품과 서비스를 뭐 그 산업에서 얼마나 채택을 하느냐, 활용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이제 2000년대부터 많이 저희가 이게 그 국제기구에서 많이 추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그 과거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ICT 자본이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던 산업들이 굉장히 그 성장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양호한 성적들을 보인 것들을 이렇게 왼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른쪽에서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ICT 산업의 이제 수출 현황 그래프인데요. 일단 ICT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의 하나의 이제 주력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반도체가 있고, 특히 이제 22년 이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또 산업 수출은 오히려 이게 굉장히 예상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굉장히 ICT 제조업에 치중해 있지만은 뭐 5G 융합 통신 서비스나 IC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로 계속 이렇게 고도화를 해나가고 지속적으로 이 ICT 산업을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이제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다양한 연구를 저희가 좀 종합해서 제 나름으로 뭔가 이 디지털 전환의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 자체가 굉장히 어느 분들은 그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점을 둬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산업 발전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국한하기는 어려운 좀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기술 패권 경쟁, 플랫폼 경제 뭐 공정성 강화, 그리고 뭐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이렇게 크게 세 화두를 제가 이렇게 뭐 정리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일단 그 기술 패권 경쟁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방한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뭐 IPEF에 참여하기를 하고 이런 그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과거 20년 동안은 지금 굉장히 가까운 이웃인 이 중국과 굉장히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빠른 저희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혜택을 보고 많이 성장에 많이 기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흘러가는 보면은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 또 이게 기술이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그 두 세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지금 현재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국과 의존도가 높지만, 또 장기적으로 미래의 그 성장 동력 확보나 이제 기술 발전 측면에서는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살길을 찾아야 되고 그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문제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고 이런 것이다 보니 뭐 정말 수월한 기업들을 선별하고 수월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뭐 기술 개발만 하면은 뭐 만사가 해결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그 시장의 질서를 확립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디지털 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양극화 문제나 자동화 문제에 대한 그런 대응도 같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일단 뭐 제가 아까 뭐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뭐 이게 기술 패권은 정말 세계 이제 미래의 어떤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관심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시장에 맡겨두는 이렇게 자유방임적인 그런 세세에서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바이든 신정부에서도 굉장히 기술 패권, 중국 견제와 미국 중심의 어떤 기술 생태계를 굉장히 구축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의 그 연구 역량과 그 기술 역량을 이제 또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항상 이거 많이 지적되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이 투자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구 부문에 고용돼 있는 인원수 등 그런 정량적인 지표로 항상 따지면은 우리나라 OECD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항상 우리나라는 그 상위권에 이렇게 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게 투입적으로는 굉장히 그 양호하게 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건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좀 관찰할 수 있는 성공 사례나 아니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술 경쟁력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런 다른 그런 나라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동을 통해서 어떤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보통 저희가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어떤 디지털 분야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이게 많이 상상을 하는데 사실 이 디지털 기술 신산업이라는 거의 상당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신기술을 개발하고 남들과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 외에도 어떤 그런 물적이고 영구적인 분야 외에도 법제도적인 규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 타다나 이런 사태를 보시면서도 많이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사업 모델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실제로 기술은 다 있습니다만 이 기술들 실제 활용하고 응용하면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든가 아니면은 법제도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역량이 사실 이 디지털 전환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IMD 이런 데에서 계속 발표하는 지표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항상 그런 아까 말씀드린 투자 부문의 지표는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규제라던가 아니면은 정부 운영 같은 측면에서 약간 주관적인 점수긴 하지만 항상 조금 국제적으로는 좀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 양극화인데요. 이게 사실 이 자동화나 신기술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체가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기존의 기술이 진부화되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추세가 굉장히 이제 또 가속화되고 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연구에 의하면은 과거 20세기 1950년대부터 1970년대 기간의 그 전반기에 비해서 80년 정보화 이후 80년대 이후에 그 추세가 가속화되고 우리 양극화가 심화되는 중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연구에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참 기술 때문에 어떻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업 구조가 변하고 어떤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아니면 주주의 목소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바라봐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신기술 분야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기술 패권 경쟁 추구에서도 볼 수도 있을지 굉장히 학계와 산업계가 이게 연계해서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만 하더라도 저희는 굉장히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트레이닝을 요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석사 박사급 인력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는 굉장히 산업과 뭔가 이렇게 학계 간의 이렇게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인력도 많이 이동을 하고
리서치와 그 실제로 그 응용하는 산업과의 약간 경계도 좀 모호한 것 같고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도 이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구조의 고도화 측면에서 어떤 학계와 산업계 간의 그런 협력을 좀 더 이렇게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크게 그 세 가지 이슈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제 새 정부의 이제 핵심 과제라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5개 그 좀 이렇게 과제를 크게 제가 나름 이렇게 주관적으로 뽑아봤는데, 이 상응하여서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주로 이제 대응하는 과기정통부 분야에서 어떤 세부 과제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혁신 성장과 기술 선도를 위해서 뭔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정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그 사업의 성과를 엄밀히 측정하고 거기에 상응을 해서 그 사업 구조를 계속 개편하는 그런 엄정한 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떤 그런 규제 개선, 뭐 일자리 인력 양성, 뭐 리터러시 교육, 아니면은 뭐 그 세계화 부분도 이제 총괄적으로 같이 이제 추진해야 된다,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110대 국정과제가 이제 5월 초에 발표가 됐는데요. 뭐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전환과 좀 이렇게 관련이 되어 보이는 분야를 크게 이제 저희가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새 정부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 뭐 디지털 정부 지수나 뭐 이런 몇 가지 수치에서는 이미 OECD에서 굉장히 상위권 수준으로 나오는데, 뭔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런 아젠다가 같이 나오면서 이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뭐 데이터나 그런 역량이 많이 강화되고, 또 민간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의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좀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뭐 이 정도로 뭐 그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부원장님께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비는 역동적 일자리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영선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일자리하고 국토균형발전 분야였는데요.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63년 이후에 취업자가 얼마나 빨리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고용률 지표입니다. 고용률 보시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이후에 70에서 7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빠르게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먼저 임금을 살펴보면, 제가 한국은행하고 통계청 자료를 조합해서 한번 실질임금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70년대에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한 8% 정도에 달했고요. 80년대에도 한 6%에 달했고, 그 후에 쭉 낮아져서 최근에는 1.7%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면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자리도 굉장히 빨리 늘어났고, 소득도 굉장히 빨리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종사장지별 취업자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맨 아래에 있는 이제 비임금 근로자라는 것이 주로 이제 자영업자들 말씀드립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자영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70%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현재는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임금 근로자, 특히 상용 근로자, 1년 이상 계약 기간을 가진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하고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자리의 개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양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경제 성장에 긴 바가 굉장히 크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비임금 근로자 말씀을 드리면 70%에서 한 지금 25% 정도 되는데요. 그 걸린 시간이 196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6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변화가 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제 문문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희 이제 그 KSP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개도국을 많이 가보는데요. 개도국 가보면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이제 그 길거리에서 잡화, 뭐 음식이나 그런 것들 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느끼는 것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저런 질 낮은 일자리가 기업 중심의, 특히 대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그만큼 성장도 어렵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률은 그래도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핵심 연령대라고 부르는 것은 30세에서 54세까지인데요. 이 핵심 연령대만을 놓고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는 약간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 특히 고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 거의 하위 국가에 속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률이 굉장히 빨리 늘어났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낮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 잘 아시는 청년 실업의 문제나 앞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임금 격차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임금 격차를 제가 분해해 본 것인데요. 임금 5분위 배율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를 해봤을 때 특히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근속 연수하고 사업장 규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금 격차를 100으로 놨을 때 2020년의 경우에 근속 연수가 차지한 부분이 15%에 달했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가 6.7%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규모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속하는 근로자하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성이나 연령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의 그 요인은 별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성 여성 뭐 임금 격차가 크다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어떤 위험 요인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최근에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고령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떤 우리 대책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 그림은 산업별 노동 생산성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저 파란색 선이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입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은 그 60년대나 70년대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주황색 부분이 서비스 분야인데요. 과거에는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업에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제조업이 서비스의 노동 생산성의 한 2배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제 전통 서비스업 오른쪽 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전통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에는 뭐 동네에 있는 미장원 같은 개인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전통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비중이 28.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 일자리의 3분의 1 정도가 이런 그 전통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전통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은 오른쪽 표에 보시면 2,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부가가치가 1인당 2,900만 원,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인 노동 생산성의 한 4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많은 일자리가 굉장히 질이 낮은 일자리고 그것은 이런 산업 측면에서 전통 서비스업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업 측면에서 보자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도 우리나라의 낮은 그 일자리 수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노동 생산성 격차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250인 이상 기업을 분모로 놓고 220 미만 기업의 노동 생산성을 분재로 놨을 때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0.36, 그러니까 약 3분의 1에 달합니다.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본 투자나 기술 투자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기업 R&D 지출 중에서 250인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업 R&D 투자 중에서 250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대기업의 일자리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매우 적은 편입니다. 25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전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27%, 약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 Germany, 그러니까 독일이 있는데요. 독일은 그 비중이 60%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 뭐 중소기업의 천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독일은 이런 중견 내지 대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규모 중소기업 내지 영세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낙후된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 그러니까 기업의 구조나 산업의 구조가 바로 우리 일자리 문제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근로자 개인에도 어느 정도는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왼쪽 그림 보시면 그 고령 근로자들의 어떤 학력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대졸자 비중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25세에서 34세의 경우에는 대졸자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반면에 55세에서 64세의 경우에는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젊은 층과 노인, 그러니까 고령층 간의 어떤 학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그 일자리가 굉장히 나쁜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 역시 우리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연공급형의 임금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든지 또 고용법제가 너무 경직적이라는 문제, 또 노사 문제도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문제이고 그것은 쉽게 바뀌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서서히 바뀌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단기간에 풀려는 노력 자체는 굉장히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책을 가능한 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에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든지 근로자의 숙련도를 제고한다든지 노동시장 법과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꾸준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이번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규제 완화 같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기업은 강자고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관점에서 계속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을 좀 배척하려는 그런 기조가 꾸준히 이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그 카카오 그 대리기사 대리기사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떴는데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는 사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 완화나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가치 지향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쉽지 않고 좀 장기적인 그런 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숙련도 제고 역시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커다란 정책 영역이 있고 또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역 간의 어떤 중복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을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강조를 하고 예산도 투입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졸업한 다음에는 다시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훈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말은 좋지만 좀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나 관행 개선도 굉장히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컨대 연공급을 좀 더 성과급이나 직무급 중심으로 바꾸자고 정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는 노사관계의 틀 안에서 그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그 고용보호에 관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특히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을 좀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반대를 지금까지 겪어왔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관계가 또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법부 측면에서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좀 더 이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지난 노무현 정부 특히 이후에 이런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왔습니다. 지금 전국에 걸쳐서 100개가 넘는 고용센터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구직자 소득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고용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이력이 없는 분들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고용 서비스나 직업 훈련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 현장에서 이 서비스의 품질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경직적인 어떤 공공 부분 중심의 이런 서비스 공급 체계로는 앞으로 신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의 어떤 정책 기능 상에서의 조정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서비스를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유연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커다란 어떤 서비스 공급 체계 자체를 바꿔나갈 그럴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민간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기능을 얼마나 활성화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 고용노동부 일자리 문제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의 일차적인 소관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 소관은 고용노동부 소관은 아니고 기재부라든지 다른 산업이나 기업과 관련된 여러 부처가 관련된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일자리 문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이 문제는 정부 전체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고용노동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고용안전망의 강화라든지 노동시장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6천 명이 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전달 체계를 좀 더 효율화하고 고급화하는 아주 좀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구태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저품질, 저비용, 저품질의 이런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고품질의 서비스로 고비용의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로 바꿀 것이냐가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분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 문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고용선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본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박준 소장님과 미래행정혁신연구실의 임성근 실장님께서 국민인식과 새 정부 국정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아주 사이좋게 공정하게 두 분이 같이 발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준입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하겠는데요. 제가 맡은 주제는 새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새 정부가 어떤 정책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그 정책 수요를 조사하는 인식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은 문항을 가지고 이제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비교하는 그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문항 수가 여러 문항들이 들어있어서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중에 몇 가지 좀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만 좀 선별을 해서 오늘 보여드립니다. 조사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반 국민은 성인 남녀의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공무원은 중앙공무원 300, 광역 기초 합쳐서 모두 60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조사로 실시를 했고 조사 기간은 지난 4월 5일부터 25일까지였고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은 행정학과 정책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 30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 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입니다. 예, 조사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일반 국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전문가 대상과 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발표할 때 주로 다룰 내용은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분야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은 경제 양극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요. 반면에 전문가의 경우에는 인구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낮아요. 맨 꼴찌입니다. 인구 문제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제일 적었고요. 공무원은 3번째였습니다. 인구 문제라는 응답이. 그리고 국토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4번째로 국토 불균형 발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일반 국민과 공무원들이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반면에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이 정부 신뢰라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4번째로 이것이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공무원이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뒤에서 2번째였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정부 신뢰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국민들의 이념 성향별로 그 응답을 한번 살펴봤는데 상위 3개만 추려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수 성향과 중도 성향, 진보 성향 국민들 모두 경제 양극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그리고 일자리 또 2번째로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진보 성향의 국민들은 정부 신뢰가 3번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이 조사가 4월 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성향의 국민들이 이 정부 신뢰가 필요하다, 더 제고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무원들을 소속 기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공무원, 지방 공무원 모두 경제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흥미로운 것은 국토 불균형 발전 문제는 지방 공무원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경제 양극화 문제를 진보 보수 그리고 중앙 지방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문제로 지목을 했는데 이러한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 무엇이 시급한지에 대해서 한번 또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제 이 경제 양극화 이 파트를 담당한 지필 저희 이제 연구진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7개의 정책 과제를 추렸고 이 중에서 이제 무엇이 가장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이제 저희가 설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설문을 각 정책 문제별로 저희가 다 하였었고요. 자, 근데 이랬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이 소득 보장 체계의 포괄성 및 보장성 강화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우리 이제 사회보장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소득보장 제도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포괄성과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다. 반면에 이제 그 맨 마지막 그 답변을 보면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아닌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 예를 들면은 뭐 그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고용보험 이러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이념 성향별로 나눠봤을 때도 역시 보수, 중도, 진보 똑같이 이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 보장 체계의 포괄성과 보장성 강화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중앙공무원의 경우에는 역시 일반 국민과 의견이 같았는데 광역과 기초의 경우에는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자산 형성 기회를 더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왜 이렇게 그 지방과 중앙이 다른 답이 나왔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지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에 대한 접근이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지역적 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심각한 분야가 바로 이 자산 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산 격차가 오히려 세대 간의 자산 격차보다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산 불평등의 문제가 이 지역적 격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지방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인식도 그만큼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은 감염병 분야가 또 일반 국민의 응답이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로 흥미로운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었어요. 상당히 이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란 것은 또 많은 지금 현장에서는 또 많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반면에 또 이제 이게 재정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과제이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이념 성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보수, 중도, 진보 성향 모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가장 많이 이제 그 선택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중앙공무원과 광역 기초공무원 할 것 없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항목이 바로 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이러한 지방의 또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그만큼 더 많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지구 환경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탈원전이냐 아니면은 이제 탈원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슈가 이제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정책 과제 여기서는 이제 9개의 정책 과제 중에서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4세대 원전 개발에 주력한다, 이러한 문항을 또 이제 집어넣어서 다른 것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기후 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산업 혁신 추진,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이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의 전면 재검토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이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에 이 글자가 잘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검토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가 또 기후 위기 대응, 재투자, 투자 확대, 이것도 상당한 많은 그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중도와 진보의 경우에도 기후 위기 대응 투자 확대가 1순위였지만 탈원전과 태양광 재검토도 역시 두 번째로 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 공무원 모두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가 가장 큰 응답을 차지했고요.
다음은 인구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구 문제가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정책 과제로 정부 주요 정책 영역들 간의 총괄적 연계 체제 구축, 여러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뭐 청년 일자리, 뭐 저출산 문제, 주택 문제, 이러한 여러 정책 영역들 간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응답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과 공무원 할 것 없이 다 이러한 총괄적 연계 체계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인식이었고,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념 성향별로 정책 인식 차이가 의외로 크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진보, 중도, 보수 모두 경제 양극화라고 응답을 했고, 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역시 소득 보장 체계 강화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제 캠페인에서 국정 관리, 국정 운영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민생을 위한 그런 정책 이슈에 우리가 집중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여야 합의 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 소속에 따른 정책 인식 차이가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토 균형 발전 문제의 경우에는 중앙이나 기초보다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할 때 결국은 이제 중앙과 광역 기초 간의 역할 분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인데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 체감도가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럴까? 그 생각을 보면은 사실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자체나 또 지방 대학의 위기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 저출산 자체가 합리적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구 감소라는 것이 적응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들을 우리가 전제로 어쨌든 정부는 장기적인 그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관심을 쫓아가는 현안 대응적인 국정 운영을 하다가는 결국 인구 문제는 뒷순위에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정부가 중장기 미래 전략으로 이 인구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것은 매번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정책 실패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권을 초월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정부 국정혁신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인식조사 부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중요해서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발표하는 거에 거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정혁신 방향 탐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연구진에서 논의하는 가운데요. 앞에서 발표된 대로 9가지 위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책연구 방금 발표하신 분들이 대부분 포함되시는데요. 14부분의 각 영역의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9개 위기에 대해 진단을 좀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박준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신 인식조사를 저희가 거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 조사인데요. 전문가 조사는 행정학, 정치학 전문가입니다. 요 위기 진단의 전문가하고 밑에 그 행정학, 정책학의 그 전문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앞에 위기 진단은 각 영역, 정책 영역별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밑에 있는 행정학, 정책학의 전문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의 전문가, 국정 관리의 전문가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정책 영역의 전문가와 국정 운영의 전문가, 그리고 또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거치고 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 역할을 정립할 것인가, 또 정부 운영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은 주로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조직 개편 방안입니다. 이거는 한국행정학회 윤태범 교수님 팀에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중앙지방의 역할과 관계 재정립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분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요. 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발표를 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보고서에는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그 9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위기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거기에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정도의 시사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그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가 전략 간의 연계라든가 정책 간 균형이라든가 참여와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세계 위기를 논의하시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6개의 위기 또 문제 진단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것만 제가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가운데 부분만 보시면 경제 성장 중심의 국가 전략에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와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든가 디지털 전환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지털 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이면서도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의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신뢰 위기에 대해서 오를 발제가 없었는데요. 정부 시기 보고서상에서는 정부 시기 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텐데 이 정부 신뢰 위기가 사실 OECD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앞으로 그 신뢰 부분에서 특히 공공 부분에서 약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정부 신뢰 위기 상황 속에서 대전환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주어진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9가지 위기의 특성을 몇 가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만 얘기를 한다면 먼저 위기 대응의 시급성 이 부분은 앞에서 발표하시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있다는 거 또 위기가 굉장히 거대하다는 거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인구 문제 말씀도 해주셨고 환경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위기가 엄청나게 거대한 위기라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 대응도 필요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기의 복합성 또 연계성입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도 이 정책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거버넌스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연계성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기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물론 디지털 전환이 이것도 역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비교적 새로운 그런 어떤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위기이자 도전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9가지 위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부의 운영 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일반 국민 공무원 전문가 인식에 관한 것인데 앞에 박주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경제 양극화라든가 지역 불균형 또 일자리 주거 국민 통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지지의 필요성이 얘기됐는데 박준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일반 국민과 전문가라든가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에 약간 편차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생각을 추가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7점 척도로 전문가에게 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4.27입니다. 4점이 이제 평균이라고 한다면 보통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약간 높은 그러나 정부의 규모에 대해서는 4점보다 낮은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보다 좀 확대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산, 인력에 대해서는 약간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약간 모순적인 얘기지만 이런 결과는 사실은 다른 연구에서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역시 이번 연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역할 기능 증감에서 어떤가 했을 때 현재보다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65.5의 지지자들이 평균 변화율은 25% 정도 축소해야 된다. 반면 지방정부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82.80%의 전문가들이 현재보다 19.9
약 20% 정도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자면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다소 확대할 어떤 특정 부분에는 예를 들어 디지털 분야 같은 데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예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전문가 의견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지방 이양 등을 통해서 규모 억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역할을 보면은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중앙과 지방 또 공공 부분까지 모두 포괄하는 내용인데요. 역시 이제 약간 반복되겠습니다만은 기능은 다소 확대할 영역이 어떤 영역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축소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기능은 지방으로 이양이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기능을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 부분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전문가 의견은 상당 부분 민간 부분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국정 비전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를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공정한 정부, 국민통합정부, 유능한 정부 이 세 개가 중요한 키워드로 분석이 됐고요. 특히 이제 국민통합정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정부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국민통합정부, 유능한 정부가 굉장히 함께 가야 될 그런 어떤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국정 목표에 대해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고 앞에 그 인식조사 결과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한 6개 정도 국정 목표를 이렇게 한번 뽑아봤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나가겠는데요. 국정혁신 전략은 조직관리 전략, 인사관리 전략, 정부혁신 전략, 그 다음에 과학행정 전략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전략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내각 중심의 정부 운영과 두 번째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 이것은 좀 이따 라운드 테이블 때 우리 이광희 박사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미래 기획 전략 기획기능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정부조직 개편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서 설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상시 정부 조직 진단 체계 이번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에서도 정부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역시 이번 전문가 조사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인사관리 전략에 대해서는 이런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동안 많이 얘기되어 온 문제인데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채용제도라든가 승진제도 이런 것들 개선이 필요하고 주기분류제를 확대 필요하다. 그리고 공직사회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대별 직업 가치관이라든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든가 공공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직사회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됐고요. 일단 정부혁신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 쭉 해왔습니다만은 국민 참여형 정부혁신을 포함해서 미래 세대 포용하는 그런 정부혁신 또 개방형 플랫폼과 정책 랩 운영을 통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실험을 하는 거라든가 범정부 혁신관리 조직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 행정 전략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자면 역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내부 업무 수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것과 다소 연결되는 내용인데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라든가 증거 기반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과학기술 기반 행정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조사 결과가 나왔고 저희 내부 연구진 논의 결과도 이런 방향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해 주신 박준 소장님, 임성근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세션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태봉 교수님께서 대전환기 정부조직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태봉입니다. 이거 눌러서 하는 건가요? 이거? 예. 제가 준비한 거는 대전환기 정부조직 운영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주로 이 중요한 분야별로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해주셨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도 이런 정부 조직에 잘 담겨질 수 있다면 그러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대전환기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 세미나의 큰 주제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도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엇에 대한 도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신 우리나라가 직면한 혹은 정부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도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을 정부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우선은 앞에서 다들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직면한 새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직면한 환경이 최근 보면은 과거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이제 위기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의 그 핵과 관련된 위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부문에서는 한일 간에 있어서 소부장 문제가 이제 경제 관련된 위기로 부각이 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된 위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위기로 고려가 되었는데, 그 세 가지 위기는 사실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소부장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앞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 새 글로벌 체인 관련해서 에너지 자원 관련된 위기는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난 정부에서의 세 가지 위기가 지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위기는 앞으로도 일종의 위기 상수로서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새롭게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새롭게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을 담아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여러 발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담아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재설계해서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지방선거도 있고 등등 이 정치 일정상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사실은 우리 연구원 그 조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조직 개편 방향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저희 팀이 준비했던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앞서 서베이 어떤 내용과 결과와는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에 관련된 기본 방향에 관해서도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작년 말 그리고 금년 초까지 여러 가지 정부 조직 개편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 거기에서 제시된 어떤 문제 인식,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했을 때 대략 한 7가지 정도가 우리가 정부 조직을 재설계할 때
반드시 정부 조직만이 아니라 이 정부 운영 관련해서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 내용은 우리 행정연구원의 조사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했을 때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긴 하는데, 이것도 앞서 조사와는 달리 저희 연구는 이 정부 조직 개편에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앞에 조사와 그 조사 항목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편 방안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다루었고요. 여기 제시된 것보다 더 많은 부처를 논의했습니다만은 일부 부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가 되는데, 부처를 재설계하다 보면은 다른 부처와 관련된 이슈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토가 되는 부처는 이 부처보다는 더 많다. 다만 이제 주된 부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편안을 우리가 논의를 할 때 각 부처별로 혹은 정책별로 제기되는 이슈, 문제, 이런 부분을 쟁점을 정리를 하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각 부처별 개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개편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단일의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복수의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은 복수안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정부도 거의 정부 조직 개편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개편안만이 대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의 정부 조직도 대안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는요, 각 부처별로도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전체 정부 부처 중에 어느 정도를 개편의 작업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인가도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부처가 있다면 전부 다 이 개편에 논의가 된다고 해서 20개 부처를 다 건들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한 20%만 할 것인지 등등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고민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쟁점별로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관련해서는 워낙 많이 논의가 되었고 어떠한 쟁점들 그리고 어떤 안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이미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이전에 연구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의 안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슈 관련해서 2008년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08년도에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을 때 국회에서의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 검토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기획재정부가 너무 이 과대 그런 부처로서의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이 최근에도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권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개입이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개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의한 예산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의한 정책 관여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문제의 지적,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세입 추계에 있어서의 오류가 오차 범위를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 등등 몇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슈화가 되고 제기가 된 것이 이 기획재정부를 분할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두 개 부처로 구분하는 안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고려할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정부 조직을 이제 재설계하고 논의할 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게 이제 논의가 됩니다. 그 부처를 생략을 하고 아주 핵심화 시킨다면은 통합을 할 것인가 분할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신설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만 합할 것인가 분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할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분할을 할 경우에는 전문성은 늘어나지만 조정과 통제의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조정의 기능이 매우 취약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다름 아니고 이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당시 여와 야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에는 처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법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관여하는 조직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로 바꿀 경우에 현재 이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처럼 직접적인 이 총리의 통제를 받는 기능으로 설계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었었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쟁점을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규모, 수준, 이것은 이제 세계 탑 10에 이미 진입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경제적인 부분, 삶의 질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이 이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를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이 보건과 복지를 분할해서 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구 문제 나왔습니다. 인구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개의 단위의 이 거버넌스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을 반영한다면 이렇게 보건복지부를 개편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했고요. 다만 앞서서 이제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인구정책본부라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이상민 박사님 말씀을 따르면 뭐 인구전략본부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안전부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부처가 수행하지 않는 기능은 모두 행정안전부가 한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이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조직, 정부혁신, 지방자치, 재정, 전자정부, 안전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초점을 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는 늘 이 국민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돼야 되고 늘 발전돼야 되고, 이것이 조금 전에 임성근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상시적인 정부 혁신의 시스템을 갖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행정안전부의 정부 혁신에 관련된 권한, 권능, 역할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안전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분권과 균형을 좀 더 강도 있게 진행해 나가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개편안을 정부혁신처 혹은 정부혁신실, 요거는 앞서서 기획예산처나 기획예산실과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복잡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지난 정부에서 특별하게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주택 정책에 관련된 국민의 어떤 불신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동시에 그 문제와는 별개로 주거복지 문제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보급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양질의 주거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거복지청으로 했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아예 국토부에서의 주택 기능을 아예 분할을 하자. 그래서 주택부, 독립된 부처로 하자. 그런 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국토 전체적인 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를 분할해서 과연 효과적인 정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관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정부에서 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산업부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산업부, 외교부, 그리고 그 사이에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통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서 산업부가 또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산업 구조의 전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에 씌는 새로운 환경, 그리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것은 외교 문제도 아니고 그냥 경제 활동하다가 간 것이죠. 통상 문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산업부를 둘러싸고 아마 우리나라 현재의 정부 부처 중에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산업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해결 문제,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기 상수로 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래서 기후 에너지부, 산업혁신부, 그 다음에 통상교섭부, 이 세 가지로 분할하는 방안을 했고요. 기후 에너지부로 이 제설을 할 경우에는 환경부의 문제가 여기에 연결이 되는, 그래서 환경부를 메인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환경부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기정통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다른 부처를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만약 과기정통부를 개편한다면 여러 개 부처가 사실은 관련됩니다. 현행 과기정통부, 그 다음에 문화부, 그리고 방통위 등등해서 여러 관련된 부처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나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야 간의 공통된 부분은 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좀 더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분야를 정부조직법상 부총리급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야 간의 공통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까지 합의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학기술혁신부와 정보통신부로의 분할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이제 과학기술과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설계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역할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 확대라고 하는 문제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교육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그런 국가교육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한 경우에 남아있는 기능을 과학기술부문과 통합하는 그러한 정책 대안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반대로 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오히려 국정의 운영의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다 상반된 이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정부 조직 개편은 이 교과서로 접근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편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개편 과정에서부터
개편 마지막 마무리 단계까지 굉장히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태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전략,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 혁신 방향 및 정부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해서 본 그 국정과제 개별적인 그 내용도 있지만 범부처 차원의 또 범정부 차원에서 본 그 발제 내용들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확보,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 국정 성과 창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본 그 어떻게 정부가 대응 변화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의식과 대안이 발제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보다 심층적인 논의는 이후 라운드 테이블에서 자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그럼 제 2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4시 자리 뜨지 마시고요. 4시 30분부터 마지막 세션 진행하